준비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 보시다시피 교재는 아구 교장학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구 교장학, 이 표제를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사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기획을 할 때 9시간 수강해가지고 9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강의와 교재를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게 이제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강의와 교재 집필을 의뢰해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제 9시간 수강해가지고 90점 이상 득점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이 출판사를 설립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형사정책을 여러 번 수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획을 했다고 하면서 꼭 좀 맡아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렇게 상당히 모험적인 그런 거 기획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도 오랫동안 수험생활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험 공부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이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형사정책 사법고시에서 지도하시면서 쪽집게 박사로 그런 명성을 얻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그런 좀 쪽집게 박사로서 그런 경력을 좀 잘 살려주신다면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자기 출판 사업에도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몇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기에 맞춰서 교재를 집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이상 이 교재를 집필을 해왔는데 그래서 4월 초에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최종 원고를 넘겨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험 공부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제 효율적인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합격의 3요소 하게 되면은 첫째 치열한 목표 의식을 들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승진에 대한 그런 치열한 목표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힘겨운 그런 과정에서 이 시험 준비까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목표의식은 이미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요소가 효율적인 방법론이고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성실한 노력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떠맡고 이루어내야 할 것이 이제 치열한 목표의식과 성실한 노력일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성공이 될지 여부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한번 치러 보시면 거기에서 평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교재가 아구 교정학 2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한번 최종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강의 문의해 가지고 이 강의는 이 프라임법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로 배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이 프라임법학원 전화번호가 02-878-1126이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갑자기 어떤 그 의문사항이 든다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모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본다든가 하게 되면은 정말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여기에 알려드릴게요. 010-3315-88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새벽이 됐건 밤중이 됐건 어느 때라도 이렇게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뭐 카톡으로 한다든가 전화로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문자로라도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의 도구가 되어 드릴 각오가 잘 돼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그렇게 질문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 이 교재를 출간하며 했듯이 저는 이제 이 교재와 강의를 맡게 된 계기가 지금 우리 시중에는 좋은 그런 거 교정학 교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뭐 보기 좋게 설명도 잘 돼 있고 한데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문제집들이 900에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교정학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00페이지 가까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200페이지 정도로 내가 압축해 가지고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 교재도 지금 210페이지 정도로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 그 집필하면서 중심으로 삼았던 것은 이미 이제 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교정학 어떤 교재든 2, 3회독은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2, 3회독 정도 하신 분이 다시 볼 필요 없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은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러한 것은 대부분 여기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구태여 또 반복해서 본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시간만 허비될 것이고 오히려 그 또 긴장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 출제되는 내용 중에서 이 학급 내용은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리한 것은 중급 수준의 내용하고 상급, 최상급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수험서들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지문 내용들 이런 것이 이제 문제만 바꿔가지고 계속 중첩되게 반복해서 이렇게 수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구태여 같은 내용의 지문을 문제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반복해서 푼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유사한 그런 지문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핵심 내용들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앞문제에 수록된 지문이 뒷문제에 또다시 반복돼서 수록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적다고 그래서 다른 수험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여러 번 교재 집필을 하고 또 20년 가까이 이렇게 형사정책 교정을 강의해 오면서 정말 출제위원들이 앞으로 출제할 만한 그런 내용의 지문들은 대부분 다 수록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분량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분량을 이렇게 압축 요약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과도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준비 기간을 늦출 뿐이지 결코 시험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95점을 득점 목표로 해가지고 강의도 진행할 것이고 이 교재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험에 있어서는 이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아주 지엽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좀 예외적인, 전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외적인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이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책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 지엽적이고 예외적으로 출제된 내용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이 끌려요. 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교재에 수록하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내용 이런 것은 반복해서 다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어떤 내용이 그 다음 시험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범주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또 새로운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분야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반복해서 이제 유사하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그런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심하고 하신 분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합격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합격하는 그 기간이 아주 길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때 요령껏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버리자. 그리고 전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만 확실히 공부를 하시면은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90에서 95점은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교재를 보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그 특징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공부 방법론을 좀 부연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 특징 해가지고 내세운 것이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형사정책 교정학 기본서 전부와 수험교재 대부분을 연구해서 단권화시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이 교정학 관련 그런 거 교과서나 기본서 그리고 관련 논문 이런 것은 거의 100%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도 대부분 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이런 것은 발췌를 해가지고 지문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최종 정리 공부를 하시면서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보시고 이 지문이 왜 맞는지, 어떠한 점에서 틀리는지, 그리고 출제자들이 주로 이런 이 범죄의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에 함정을 설치하는지 이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또 수험장 가가지고 명확하게 내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제 정답 가리는 데는 상당히 요령이 발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는 모든 그 교재를 단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교정학 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부담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교정학 시험에서는 형사정책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시험에서는 형사정책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9급 공채나 7급 공채 그리고 승진시험에서는 유일하게 5급 승진시험에서는 형사정책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경력채용 내지 그 특채시험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승진시험에서는 형사정책이 제외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재는 이번 교재는 지금 형사정책을 제외시킨 내용으로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이 형사정책 범위나 그리고 이 교정학 범위에 대해서 제가 그간의 시험 경향이라든가 출제 경험 이런 것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백하게 전형적인 교정학으로만 한정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있는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것은 형사정책이 포함되는 시험에서 그 출제되는 것이지 이 교정학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와 강의를 이렇게 명백하게 범주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형사정책이 제외되는 교재와 강의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형사정책이 포함되는 9급 공채라든가 7급 공채 그리고 5급 승진 교재는 이 아구 교정학이 아니라 12구 교정학으로 이렇게 출간이 될 거예요. 12시간 수강해서 90점 이상 득점하기.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이 책은 지금 9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사정책이 포함되는 그런 시험용 교재는 3회가 더 추가돼 가지고 12회로 구성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 이 법령들이나 내용들이 뒤섞여서 그 출제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 교정학을 공부해야 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력시험 대비하시는 분이나 승진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소년법이라든가 보호관찰 등에 하는 법률이라든가 치료감호법, 그리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즉 벌금 미납법, 이나 형법, 이런 것들은 전혀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그런 그 소년법,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벌금 미납법, 형법, 이런 것들은 형사정책이 포함되는 9급 공채나 7급 공채, 5급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만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형사정책 분야인 듯 하면서도 또 전형적으로 이 교정학 시험으로 그 출제가 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 분야예요. 회복적 사법, 이것은 이 형사정책과 교정학의 어떤 그 범주, 애매한데, 전형적으로 이 교정학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회복적 사법, 이것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회복적 사법에서 출제 가능한 내용을 완벽하게 잘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여기에 수록된 내용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교정학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그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의 특징 그 두 번째에 소개했듯이 지금 교정 관련 법령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개정된 것이 금년 2015년 3월 27일 날 개정이 됐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법률은 6월 28일부터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3월 27일 날 이미 개정은 됐지만은 발효가 6월 28일부터 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이제 치러지는 9급 공채에서는 출제가 안 되겠죠. 개정된 내용,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리고 승진 시험에 있어서도 5월 30일 날 치러지는 6급 승진 시험에서는 이번 개정 내용은 출제가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프라임 법학원에도 그 당부드렸던 것이 미리서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고 하니까 어차피 6월 28일 날 발효된 이후에 동영상도 이제 배포를 해 주십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 인터넷으로 들으시려면은 이제 7월 초부터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이제 11월 17일 날 시행 규칙이 27개 조문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이 법령집에서도 미처 그 개정 내용 11월 17일 날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을 수록을 못 해가지고 추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 집행법도 2014년 12월 30일 날도 한 개 조문이 그 개정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금년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그 최신 개정 법령까지 완벽하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3월 27일 날 개정된 그런 그 조문 내용은 5회의 해설란에다가 전부 다 정리해서 수록을 했어요. 참조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그 개정된 내용은 다음 그러니까 6급 승진 시험까지는 그 출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다음 이제 승진 시험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최근 개정된 그런 거 법령은 제1차적으로 출제된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최근에 또 새롭게 내려진 그런 거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가 대법원 판례 이런 것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내용으로서 가장 그 중요시 해야 할 것은 개정 법령과 최근에 내려진 판례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책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이 중복된 문제와 지문 없이 그리고 반복하여 공부할 필요 없는 내용도 없애고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짜여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간의 기출문제 중에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 내용은 빠짐없이 담아냈고 그리고 새로운 출제 경향을 예상해 가지고 수험 조류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출문제에 맞춰서만 내용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제 방향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은 이 형벌 제도사와 관련해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형벌 제도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그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형벌 제도사에 있어서는 출제 경향이 이런 거 조선시대 때 형벌 제도 이런 것도 이 출제가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새롭게 법령의 개정 방향 그러니까 이전에 행정법이었을 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개정이 됐는가 이것이 이제 제도사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혹시 이거 법령집 가지신 분들 참 이 법령집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임박할 때일수록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그 법령을 평면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제대로 득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별로 범주를 정해가지고 실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문에서는 어떤 함정으로 이 출제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OX식으로 이렇게 그 단원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최종 정리하시면서는 그 OX로 정리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경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드릴 것이 자 법률 수용자 처우법 제 17조 한번 보실까요? 제 17조 다른 법령지를 가지신 분들도 한번 펼쳐보세요. 형집행법. 그러니까 지금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식적인 약칭이 형집행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의 그 취지를 담기 위해서는 수용자 처우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수용자 처우법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17조 펴셨죠? 자, 거기 17조는 이제 수용됐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하면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교도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하면 교도관 여러분들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자나 이입자에 대해서 이제 이 고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17조 그 고지사항을 보시면은 이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해서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지해야 할 대상은 신입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른 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 즉 이입자에 대해서도 고지사항은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나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이나 서면이지, 예? 말과 서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면 그건 X죠. 그러니까 말 또는 서면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 지문에 있어서 함정으로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제도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 것이 그 내용이에요. 종래의 행정법이었을 때는 1호 고지사항은 같았죠. 그것은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은 알려줘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구행정법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 처우법에서는 그 2호 보시면은 이 접견 서신 외에 수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구행정법에서는 고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행정법에서는 접견 서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었죠. 2호가.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종래에는 이제 이 수용자의 권리 보장 이런 것은 상당히 소홀히 됐었죠. 수용자는 형을 집행받아야 할 그런 어떤 객체로서 취급되는 경향이었어요. 그랬다가 수용자 처우법에서는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권리 구제를 상당히 강조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종래에는 접견 서신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호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구행정법에서는 규율, 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정을 했었어요. 규율, 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청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국가인권의법에 따른 진정, 그 밖에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용자의 권리 구제를 현재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국가인권의법에 따른 진정, 그 밖에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진정 나오면은 시험장 들어가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청원이에요. 아차하면 청원하고 진정 헷갈리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진정 이것은 수용자 처우법상의 제도가 아니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구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좀 기교적인 출제자가 함정 유도할 때는 이 진정하고
청원을 살짝 헷갈리도록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점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호에 있어서, 규율 중벌, 이것은 이제 종래에 아까 규정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포괄적으로 수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도 수용자 처우법에서 새롭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5호는 행정법이었을 때하고 같죠.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이것은 종전부터 고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7조 공부하실 때도 거기 그 1호 형계 기산일 및 종료일, 이것은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수용자 중에서 수형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형계 기산일 및 종료일은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형계 기산일 및 종료일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고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령, 이것 관련된 시행령 조문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거기 시행령, 이 법령지까지 신분은 43페이지에 있네요. 시행령 12조 사망 한번 보세요. 수용자 처우법 시행령 제12조. 자, 준비됐죠? 거기 보시면은 사망 보세요. 자, 소장은 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 거실에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개정 전에는 준수 사항만 부착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준수 사항만. 그런데 지금은 준수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이제 눈에 잘 띄는 그런 거 이 거실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행령 12조 3항은 앞으로 시험에서 반드시 그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다음 중에서 현행 법령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틀린 지문으로 한다면 이제 소장은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용자 거실에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용자 거실에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 하면은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요. 현행 법령은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령 공부하실 때는 최근에 새롭게 포함된 그런 그 내용은 잘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출제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 내용들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많은 거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지엽적인 그런 그 내용들 그 배제시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최근 것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구급 공채 시험 문제에 보면은 지나치게 좀 지엽적인 그 법령이 출제됐었죠. 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이런 것까지 출제됐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국 공채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고 하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나치게 이 지엽적인 그런 거 법령이 출제된 거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해서 그런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말에 이 법령집 나온 뒤에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구급 공채 준비하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라든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또 보안관찰법도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 교재에는 보안관찰법도 빠져 있고 그리고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라든가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이런 것은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전화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작년에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지만은 금년에는 절대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 출제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이번 시험 치러지는데 만약에 그런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면 이제 제가 그 학생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죠. 큰 부담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자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애적인 내용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작년에 구급 공채 시험에서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이 이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금년 구급 공채에서는 오히려 더 전형적인 그런 내용들로 한정될 거예요. 왜? 지금 그 구급 공채 시험에 대해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출제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지엽적인 문제. 근데 지금 서너 문제가 그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수험생들을 너무 지금 가혹하게 만든다. 지금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출제해 놓으면은 앞으로 교정학 수험생들은 너무나 그냥 공부 분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된 출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구공채에서는 오히려 전형적인 그런 내용들로 한정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공채는 형사정책 관련 법률로서 그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라든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출제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형사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전형적인 법률은 소년법,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그리고 이 전자장치 부착법, 벌금 미납법 정도지 보안관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형사정책 관련해서도 교정학 시험에서는 보안관찰법은 다시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안관찰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꺼림칙하다 하더라도 보안관찰법 조문이 27개 조문일 거예요. 그런데 27개 조문에서인데 형사정책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조문 내용은 7개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령 좀 불안해가지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27개 조문 전체 보안관찰법 공부할 것이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문 한 7개 정도 딱 선별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보안관찰법은 다시는 교정학 시험에서 출제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이내에는 보안관찰법 출제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제껴두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도 역시 시행령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핵심적인 내용 두세 개지 모든 시행령 조문이 출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행령 이런 것은 다시 출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 미납법이라든가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법 이것은 전형적으로 앞으로도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선별하시자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법률들은 지금 승진시험이나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법 조문, 뭐 100개가 넘는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출제될 만한 것은 거기에서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15개 조문만 보시면 되는 거지, 나머지 세부적인 그런 거 조문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형사정책이 제외되는 시험에서는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모든 조문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나머지 관련 법령 이런 것은 그러니까 뭐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교정학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법령들도 핵심적인 조문들 10개 이내로 이렇게 선별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지, 전체 조문을 보실 필요는 없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형집행법,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관련 법 조문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보안관찰법은 지금 제가 작년 말에 이걸 출간하면서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보안관찰법이 작년 구급 공채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또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수록을 했을 거예요. 뭐 아까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것을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법령집도 다른 법령집에 비해서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분량 많은 것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거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정리한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5번째로 종래에 오류로 여겨지는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수험 준비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정학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한테도 질문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류 있는 내용들이 20, 3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오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오류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해가지고 잘못 공부한 사람을 가려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로 직접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형사정책은 지금 사법시험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교정한 몇 년 동안 제가 제 사업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서 교정학 강의하는 후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갖고 대포도 한 잔씩 하고 하면서 그 학교의 흐름이라든가 출제 경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교정학 강의하는 후배 교수하고 이제 대포 한잔 하면서 나온 건데,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한테 그 질문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수험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수용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수용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응? 근데 이것을 모든 교재가, 모든 수험서가 지금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법학 웬만큼 공부하시는 분은 이건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본인도 이제 출제위원으로 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접 선정위원으로도 들어갔대요. 그 후배 교수가. 그래가지고 이걸 출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같이 그 선정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신 나머지 두 분하고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출제하는 것이 좋겠는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대요. 지금 어떤 수험서라도 이것이 바로 잡아 있다면은, 바로 잡아진 내용이 있다면 출제도 되지만, 모든 수험서가 지금 현재까지 이걸 맞는 지문으로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출제하게 되면은 이거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 다 틀려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무나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출제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잡아서 나온 교재가 있으면 그때 정도 이제 출제를 하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수험생들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뭔가 또 자기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 가지고 아마 출제를 했을 건데, 이분들은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런 그 불우의 억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출제를 자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지금 4월 5일 날 내가 최종적으로 원고를 넘겨가지고 이 가져본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관계 있는 교정학 교수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보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책에도 어떤 그 오류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 출제할 때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어떤 오류가 지적되어 나오고 하게 되면은 본 출간은 이제 이 가제본된 것 검토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출간을 할 거니까 그때는 수정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오류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그런 내용이 다른 수험서에는 다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 책에서는 틀렸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어떤 것 혼란이 오고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거는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의 그 해설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확실하게 오류를 바로 잡아 드렸는지. 자, 이것이 이제 12페이지 5번에 6번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를 해놨어요. 이 책에서는 수용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문제 내용이 현행법상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와 부합되는 설명은 그랬는데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 지문은. 그러니까 6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부합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부당한 처분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법한가 위법하지 않는가, 위법하다면은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당한 처분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특히 행정통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권리구제제도 관련해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행정심판은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제도지 사법적 권리구제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자칫 잘못하면 글자 잘못 읽어가지고도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비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은 위법행위 외에 부당한 행위도 쟁송 대상이 되지만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인 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이 쟁송 대상이지 부당한 행위는 쟁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제1조를 보더라도 부당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그 근거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그 오류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이건 이제 머지않아 뭐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교정학 강의하시는 교수분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재 한 권씩들을 가능하면 많이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오류가 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을 바로 잡았고, 그 밖에도 이제 저한테도 그 질문이 들어오고 했던 내용들, 한번 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그 기출문제에서도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된 내용이 있었죠. 자, 그것은 이제 어떤 이의 신청하게 되면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바로 잡았을 텐데 이의 신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유형은 오늘날에 이 무기 금고형에 속한다. 이런 내용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맞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유형, 이것은 오늘날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자유형의 집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배주의, 유형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금주의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자유형은 유형주의는 폐지가 돼버렸고, 구금주의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100% 그렇죠. 지금은 유배형주의를 자유형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금주의 방식에 속하는 무기 금고형에 해당한다. 유형이 그러면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형은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형에 해당하는 것은 맞아요. 죽을 때까지죠. 유형은. 그렇지만은 이 유형주의이기 때문에 구금주의인 금고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만 이렇게 해가지고 부각시켜가지고 무기 금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내용이죠. 오늘 그 자유형과 가장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도형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도형.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해설을 어떻게 해놨냐면 유형은 자유형의 집행 방식 중 유형주의 방식에 속하는 형벌로서 유형은 자유형의 집행 방식 중 유형주의 방식에 속하는 형벌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여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머무르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에 구금시키는 오늘날의 구금주의 자유형인 징역, 금고, 고류와는 본질이 다르다. 오형 중 오늘날 자유형 성격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도형이다. 해가지고 남상철 교수의 교정학 개론이라든가 그리고 배종대 정승환 공저 행영학에서 그런 그 근거 내용을 다 인용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출제하시는 분들도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맞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할 수 있도록 그 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용자의 범죄 횟수와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피지기면은 만사태평이라고 이렇게 했듯이 그렇죠. 지금 교정학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 85% 이상이 지금 법학 전공하신 분이지 교정학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어떻습니까? 80% 이상이 법령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정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 리걸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그분들은 이제 범죄학이나 교정학 그 이론 쪽에 아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현행 법령 가지고는 출제를 하지 않겠죠. 주로 이론 내용 가지고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법령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법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단순히 법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기보다는 그 법 조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그런 그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횟수와 관련해서 1회 17번에 다뤄놨는데 3번 지문으로 수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 확정되지 아니하고 7년이 경과되었다면 범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년이 되었다면 경과되었다면 범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이게 함정이죠. 자, 수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지 아니하고 7년이 경과되었다면 범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시행규칙에는 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대해서는 5년 경과하면은 범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7년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5년만 경과해도 범죄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범죄 횟수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런데 5년이 아니라 7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히려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지. 법 조문에 5년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7년 됐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호상 독거 수용자라 노인 수용자, 미성년자 수용자는 건강검진 기간이 1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인 수용자에 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위법하다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했다. 소장이. 그러면 맞죠. 왜? 지금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너 하지 않으면 그건 위법이죠. 근데 1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1년에 2회 이상 했다든가 3회 이상 했다면 오히려 더 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 수용자나 모인 수용자, 개호상 독거 수용자지 처우상 독거 수용자가 아니죠. 개호상 독거 수용자하고 처우상 독거 수용자 함정으로 잘 출제하니까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항상. 자, 이런 경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칙이
1년에 1회 이상 하면은 틀리죠. 왜?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교재에 보게 되면은 판결전 조사제도가 사연의 처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결전 조사제도는 사연의 처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의 처우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보호장비 사용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잘못 돼 있는 경우가 많죠. 보호장비는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틀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 소임서에서 보호장비는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우도 맞습니다. 법 조문에는 물론 거기에 명확하게 명문으로 교도관의 제지에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건 들어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해석상 법조문 해석상 이런 경우에도 보호장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 판례 내용이기도 해요. 헌법재판소에 그 판례 내용이 들어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장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의심스럽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명확하게 이제 그런 의문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소임서에 아직도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분류처우회의를 현행 제도로 이렇게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류처우회의 하게 되면 함정이에요. 분류처우회의는 현행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다. 분류처우위원회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1번, 2번 한번 보시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이 교재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그 8페이지 1에 1번 보시면 유엔 피고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선별해서 그 정리를 했죠. 뭐 기억에서 시읒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시읒 다음으로 이렇게 기억력은 이거 시읒에 끝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멎었어요. 아무튼 유엔 피수용자 내지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은 자주 출제될 수 있고 또 현행 법 조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그런 것 조문이죠. 교정학 시험에서.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 함정을 파는지 그 디귿 보시면 여성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분만에 필요한 특별 시설을 갖추고 가능한 한 수용시설 내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틀렸죠. 수용시설 밖에서 가능하면 분만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하는데 신세망칠이죠. 설령 시설 내에서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니을 보시면 미결 수용자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되고 근데 유엔 피고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에서는 미결 수용자에게도 작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에게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다른 죄수복을 입도록 허용돼야 한다 그랬는데 사복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죠.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 원칙상 아직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복을 입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옷에 있어서도 어떠한 피수용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규율 권한이 부여된다 하는데 규율 권한이 부여돼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시옷에 보시면은 이 규칙은 모두 세계의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 유엔 피고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은 국제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국이 준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은 조약이라든가 이런 그 국제법 같은 법적 효력, 강제적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그 2번 보시면 우리나라 형벌 제도사에 어긋나는 설명은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형벌 제도사는 앞으로도 종종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조선시대에는 사형에 관하여 삼복제가 실시되었고 오형종, 태, 장, 도, 유, 사, 오형 중 오늘날 자유형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은 도형이다. 그렇죠. 2번 조선시대의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형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인 직수화문이라 하여 경국대전에 특별히 규정했다. 맞죠? 자, 3번 유형은 오늘날 금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틀렸죠. 오늘날 금고형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형이 병가됐다. 맞죠? 유형,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병가됐어요. 그리고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무기형에 속한다. 그리고 충군도 위에 속한다 그랬는데 충군은 도형이지 유형이 아니죠. 자, 4번 오늘날 인정되지 않는 신체형이 조선시대 때까지는 중심적인 형벌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태형과 장형이 대표적인 신체형이고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나와 있듯이 자자형도 신체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새길자자, 글자자자, 먹물로 새기는 형벌이죠. 자자형은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조명을 새겨넣는 형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짧게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꼭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빠짐없이 다뤄가지고 제 책임 모면하는데 역점을 두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대범하게 합격을 추구하실 분들은 이 책을 보셔도 되겠고 그냥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괜히 불안감만 키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책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근무를 하시면서 조각 시간 내가지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승진시험 준비하시는데 아무튼 이걸 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은 저도 큰 보람과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막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내용들을 많이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9회에 걸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를 잘 하시면서 꼭 금년에는 합격을 이뤄 나가십시오.